진짜 희한하네. 뭐가 희한해? 아버지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숨기셨지? 엄마한테 주지도 않고. 하여간 아버지는 좀, 돈 생각은 나중에 하면 안 되냐? 때 되면 나올 거 아니냐? 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때 됐다고 저절로 나와요? 너는 왜 돈 얘기만 해? 엄마, 너는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 네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안 슬프냐? 아무리 그래도 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저 돈. 어디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엄마, 혹시 찾았어요? 너 혹시나 유산 바라는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다. 진작 주인 찾아갔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황현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황 씨는 친정어머니 때문에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꼭 쥐고 있었던 현금의 행방을 황 씨는 애타게 찾아 헤맸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한 푼 없던 어머니를 위해서였지만 도리어 어머니는 황 씨를 돈밖에 모르는 성물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에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몇 달 후에야 알게 된 황 씨는 어머니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황 씨가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황 씨를 내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숨긴 채로 돈을 찾던 황 씨를 뒤에서 비웃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병수발이 필요하게 되니 뒤늦게 딸을 찾는 어머니 때문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염치는 사라지고 이기심만 남게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보짓도 한 번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가슴에 깊게 박힌 대못은 쉬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후회하려나 모르겠지만 지금의 황 씨는 외면하고야 말았죠. 황 씨는 사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위로 큰 오빠가 하나 있었고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엔 지지고 볶으며 컸지만 나이 들어 각자 가정이 생기고 나니 연을 끊고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우애가 깊다고 할 수도 있었죠. 먹고 사는 게 바빠 특별한 날에나 한 번씩 부모님 뵈러 가면 만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전화통화도 하고 집안일을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엄마 지붕에서 물 샌다면서요? 그래. 쫄쫄거린다. 그러면 고쳐야지. 나는 모르고 네 오빠한테 물어봐라. 엄마도 참. 엄마 지붕 고치는 것을 왜 오빠한테 물어봐요? 황 씨의 친정부모님은 워낙 옛날 분들이라 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곤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막내인 여동생은 친정과 왕래를 안 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친손주와 외손주를 차별한다며 불만이 있었는데 그 일로 다툼이 몇 번 있자 여동생이 발길을 끊어버렸죠. 특히 친정어머니가 그랬습니다. 황 씨도 물론 서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사니 여동생처럼 연을 끊을 생각까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황 씨는 형제들과 두루두루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여동생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80대 부모님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 마음 풀고 연락하고 지내라며 여동생을 설득해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거만한 조언이었는지는 최근 들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4년 전 86세이던 친정아버지. 저 양반은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더 살 거야. 10년이 뭐야? 100살도 거뜬하지.
주변에서 입을 모아 말을 할 정도로 정정했습니다. 치매는 근처에도 오지 못했는지 정신도 너무나 명징했죠. 아버지, 땅 파셨어요? 여동생을 제외하고 아버지 생신에 모인 형제들. 그 중에 황 씨의 남동생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읍내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오빠가 사업한다고 그렇게 팔아달라고 해도 꿈쩍도 안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 씨도 내심 궁금했습니다. 얼마에 파셨어요? 황 씨의 오빠가 은근한 말투로 물었지만 아버지는 불편한 헛기침 한 번을 하고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나설 때까지도 아버지의 무거운 입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런다고 그게 비밀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동네에도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더라? 5억 5천인가 그랬다 하더라고. 5억 5천이요? 아, 근데 네 아버지가 그 땅에 무슨 빚이 있고 그래가지고 순 4억인가 쥐었을 것이야. 4억 2천. 다들 옆집 숟가락 개수도 헤아릴 정도인데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황 씨의 아버지가 4억이 넘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황 씨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소문내지 말라니까. 도둑들아. 우리 동네에 무슨 도둑이 들어? 알게 모르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골 동네에 설마하니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황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걸 왜 현금으로 들고 계셔?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우리 마을에서 누가 훔쳐간다고. 친정엄마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조심해요. 되도록이면 통장에 다시 넣으라고 하시고요. 네 아버지가 하도 꽁꽁 숨겨놔서 어딨는지는 엄마도 몰라. 도둑 들어도 못 찾아. 아직까지도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타서 쓰는 어머니였기에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에도 경제권을 쥐고 사람을 부리는 꼬장꼬장한 아버지가 참 대단했습니다. 현금이 두둑해지니 아들들도 아버지에게 잘했고 가끔 손주들이 가면 베개 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아버지답다고 생각했죠. 차라리 현명한 듯 했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 주고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노인들보다는 나은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흐른 어느 날 10년은 더 살 줄 알았던 황 씨의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연정이냐? 네,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지금 구급차 불렀어. 어머니의 말에 뿌옇던 머릿속에 번쩍하고 불이 켜졌습니다. 구급차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얼른 몸을 일으키며 묻자 어머니의 여상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한 것 같다고 구급차 좀 부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차분해요?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냐, 내가 보기엔 말짱해. 근데 숨 쉴 때 불편하다고 그러시네. 그 말에 황 씨는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옆에서 병원비 낸다고 돈 세고 계셔. 이어지는 어머니의 말에 웃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화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듯 했습니다. 내가 내일 내려갈게요. 뭐 하러 와? 어차피 쉬는 날인데요. 그럴래 그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지난 명절 이후로 한 번도 못 내려갔으니 아버지 건강도 체크할 겸 내려가 볼까 생각했습니다. 비용한다. 병원 가서 검사해보고 전화할게. 알았어요. 옷 단단히 입으셔요. 전화를 끊고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일찍 내려가 봐야 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시길래 그래요? 제일 먼저 병원에 도착한 황 씨가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분명히 새벽에는 멀쩡했는데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몰라. 황 씨는 마른 세수를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담당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지만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구급차 부르라고 한 양반인데 어머니의 말처럼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매달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병원으로 왔습니다. 여동생까지도 말이죠. 아버지는 때때로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돈 뽑아두신 거 그거 어디다 두셨어요? 큰아들의 물음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황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꼭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마지막 질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그게 궁금한가 싶었습니다. 오빠는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알아들었는지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산소 호흡기 안을 집중해서 보자. 나중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퇴원한 뒤를 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잠시 정신을 차린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인 남동생이 다급하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열리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답 없이 조용히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다시 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도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살가웠던 적 없는 무서운 아버지였고 거진 90세까지 사시다 가셨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년 뒤면 어머니도 이렇게 곁을 떠날 것을 생각하자 삶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죠. 정신없는 가운데 장례는 치러졌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열흘쯤 뒤에 주말에 황 씨와 남동생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는데 남동생이 행동거지가 이상했습니다. 뭐해? 옷 꺼내라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이불이 있는 농이며 서랍장이며 여기저기 뒤져보았습니다. 너 돈 찾니? 아버지 장례에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큰일이었습니다. 2년간 펑펑 썼다고 해도 큰 금액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펑펑 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못해도 3억 이상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기에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나도 모른다니까 그러네. 네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거 말할 위인이야?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지조차 모른다는 어머니. 그 다음 주에 오빠까지 내려와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에 어머니가 쓸 생활비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에도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글쎄 그때 다 뽑았다니까. 네 아빠가. 엄마 통장에는요?
생활비 받아 쓰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일단 이걸로 쓰세요. 찾아보면 더 나오겠죠? 황 씨는 베개실 안에서 발견한 5만 원짜리 9장을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집 안에다 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하니 언젠가 찾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황 씨는 아버지가 참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평생 함께 한 배우자인데 어떻게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조차 돈 한 푼 안 남기고 가실 수가 있는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안 주더라도 적어도 어머니에겐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그 뒤로 황 씨는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집안을 뒤졌습니다. 장독대나 마당 구석구석 살피고 장판도 들춰보았습니다. 하지만 변기 뚜껑까지 열어보았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고에도 없네. 엄마, 다 찾아본 거는 맞아요? 나도 다 찾아봤지. 누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동네 사람이 와서 가져갔다고 보는 게 더 그럴듯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못 찾는 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설마 그랬겠어. 엄마는 왜 그렇게 태평한 거예요? 걱정한다고 나오냐. 지내다 보면 어딘가엔 있겠지. 어머니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엔 또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왔죠. 베개 안에 있던 생활비도 이미 다 썼을 테니 돌아오며 생활비에 쓰라고 또 100만 원을 드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용돈을 드리며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러라고 했지만 평생 이럴 수는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이 됐는데 다른 형제들은 도무지 돈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땐 눈에 불을 켜고 뒤지더니 이제는 시들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얼마씩이라도 모아서 엄마 생활비 챙겨드리자. 돈 찾을 때까지 쓸 돈은 갖고 계셔야지. 아이, 뭘 돈까지 모으고 그래? 아니, 그럼 어떻게 해? 엄마 굶게도? 황 씨는 어머니 용돈 문제로 큰오빠와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여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셋이 돈을 조금씩 모아 매달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과 통화를 하는데 여동생이 황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큰오빠한테 이미 줬던 거 아니야? 여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장남에게 물려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돈 가지고 사고를 여러 번 쳤던 까닭에 땅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울며 사정했을 때도 거절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큰오빠에게 그 돈을 주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돈의 행방을 물으며 아버지를 다그쳤던 오빠를 떠올리면 그럴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현금이 어디로 가? 꽁꽁 숨긴다고 숨겨지나? 누가 찾아도 진작 찾았지. 하지만 요즘엔 주말마다 거의 황 씨가 내려가 보고 있었습니다. 돈도 찾고 어머니 장이라도 받으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황 씨의 눈을 피해 누가 돈을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내내 집에 있었고 말이죠. 그만 찾아라. 그만 찾으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황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말이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억 단위의 금액이었습니다. 포기할 만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찾으라는 어머니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니, 다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엄마도 찾아야 노후에 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황 씨를 제외하고는 식구들 중 누구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그만두라는지 어머니마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형제들은 오히려 황 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너는 아버지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냐? 왜 자꾸 돈 타령이야?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곧 90대는 친정어머니가 쓰고 돌아가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세가 있으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혼자 시골에 있는 것도 불안하고 돈 한 푼 없이 지내는 것도 안쓰러웠습니다.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니 그거라도 찾아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는 신경성 위염이 생겨 병원에도 들락날락 해야 했습니다. 그런 속은 모르고 돈돈거리냐며 황 씨를 비난하는 형제들과는 사실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자신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신경이나 쓴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빠는 엄마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들여다 본 적이나 있어? 설마 혼자 있다고 식사를 못 하시겠냐? 무슨 돈으로 식사를 하는데? 오늘 생활비 얼마 남아 있었는 줄이나 알아? 주머니에 29,000원 있었어. 네가 아도 난리쳐서 매달 용돈 들이잖아. 그래도 목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결국 시골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이 어머니와 형제들 앞으로 오게 되었는데 모두의 동의하에 3천만 원을 받아 어머니에게 주었죠. 이자는 내가 갚을게. 어쩐 일인지는 몰라도 큰오빠가 이자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어머니 생각은 하나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명절에 남편과 함께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이미 오빠는 다녀간 후였습니다. 연기는 안 온대요? 바쁘대. 남동생은 이번 명절에는 내려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싱크대엔 그릇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또 도영이네도 왔잖냐? 손주와 손주 며느리까지 왔다 가는 바람에 밥상이 거해진 듯 했습니다. 허리가 굽어 큰아들내미 밥 차려주었을 어머니를 상상하자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 뒷바라지는 놓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먹을 건 싸왔어요. 황 씨가 차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남으면 엄마 드세요. 어머니는 황 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남편은 동네 한 바퀴 돌고 온다며 나갔고 황 씨는 마루에 앉아서 고개를 숙여 마루 밑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희한하네. 뭐가 희한해? 아버지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숨기셨지? 그러자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주지도 않고 하여간 아버지는 황 씨가 혀를 차며 마루 위에 놓여있던 늙은 호박을 슬쩍 들춰보았습니다. 돈 생각은 나중에 하면 안 되냐? 때 되면 나올 거 아니냐? 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때 됐다고 저절로 나와요? 황 씨의 말에 어머니가 벼랑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연정이 너는 왜 돈 얘기만 해? 엄마, 아무튼간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 네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안 슬프냐? 슬프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어머니 걱정도 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오빠와 똑같이 말하는 친정엄마의 말에 황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가 어떻게 황 씨를 나무라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혀를 차며 황 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저 돈. 황 씨를 돈에 눈이 뒤집힌 자식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그런데 그 말투가 참 이상했습니다. 잘 찾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네가 그걸 찾을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꼭 본인은 어디 있는지 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엄마, 혹시 찾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황 씨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 끝이 어쩐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혹시나 유산 바라는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다. 진작 주인 찾아갔어. 그 말에 황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빠한테 줬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황 씨의 오빠와 남동생에게 각각 나눠주었다고 말이죠. 어머니에게 들은 진실이 황 씨에겐 참 끔찍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던 날 구급차를 부른 뒤에 현금을 전부 어머니에게 주었다는 아버지. 자식들 주지 말고 어머니가 쥐고 있으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장례가 끝나고 한 달도 안 지나서 황 씨도 모르게 아들들을 불러 나눠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돈 타령하던 두 아들이 갑자기 초연해졌던 까닭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100만 원만 없어져도 땅을 파서라도 찾아보는 게 사람일진데 황 씨만 바보였습니다. 엄마는 그래 놓고는 어떻게 나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쓸 생각을 했어요?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황 씨의 질문을 들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주는 생활비 필요 없으니까 그 돈 찾는 짓 좀 그만해. 아주 그냥 보기 싫어 죽겠다. 내가 돈을 왜 찾았는데요? 엄마 노후자금 없어진 거 찾아주려고. 핑계도 좋다. 네 속내를 누가 모를 줄 알고? 딸은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야. 키워봤자 다 소용없는 거라고. 어느 누가 딸에게 재산을 남겨줘? 남의 집 식구인데. 배은망덕하기는. 그러자 황 씨는 전의를 잃었습니다. 오빠와 싸워 돈을 모아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자고 했던 일, 대출을 받아 어머니 목돈을 마련하자고 했던 일, 모두가 그저 황 씨의 눈을 가리기 위한 쇼에 불과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바보로 만든지 몰랐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이실직고할 것을 말이죠. 비밀로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당연히 물려받아도 아들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너도 아들 있으니 알 거 아니야. 나중에 네가 엄마 아빠 제사 지내줄 거냐? 아니면 나 아프면 데리고 살아줄 거냐? 그 모든 것들을 아들들이 해줄 것이니 유산도 마땅히 아들만 챙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감히 딸 주제에 아들의 몫을 탐냈으니 어머니에게 고깝게 보인 듯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꾸 와서 돈 찾는다고 발 동동 구르는 거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 궁금하네요. 황 씨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느새 대문 앞엔 남편이 서서 그런 황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 놓여있던 가방만 들고는 황 씨는 남편과 함께 친정집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우는 황 씨를 위로했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고 해도 꼭 친정어머니에게 버려진 것만 같아 서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유산을 바랐다면 이렇게 찾아와 어머니를 챙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깟 돈 아무리 커도 없다고 먹고 살기 나쁘지 않았고 나이든 어머니 말년에 고생할까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의 진심엔 눈을 가리고 뒤로는 아들들만 자식으로 여기는 어머니였습니다.
옛날 분이라 아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황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딸을 성물 취급하고 치를 떠는데 이만 어머니 인생에서 빠져주자 싶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아들들에게만 나눠준 것이니 법적으로 따져도 얼마는 받아낼 수 있겠지만 황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돈에 눈이 먼 딸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더럽고 치사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돈 내가 내 목 받았다가 다시 엄마 준 걸로 칠게요. 자식 돌이 마지막으로 했다 치고 그리고 엄마는 그 돈 아들들에게 준 거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찾지 마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들하고 행복하세요. 황 씨는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황 씨의 처참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붙잡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콧방귀도 안 뀌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여동생은 황 씨의 얘기를 듣더니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동생이 진작했던 얘기가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큰오빠가 벌써 챙겼을 거라는 말을 안 믿은 황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어쩌면 매정해 보였던 아버지가 더 공명정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주지 말고 어머니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에는 서운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걸 딸 몰래 아들들에게 챙겨주고 몇 달간이나 딸이 혼자 헛수고를 하게 만든 어머니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를 마지막으로 황 씨는 지난 2년간 친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공범이었던 남자 형제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나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하는 걸 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휴대폰에 뜬 이름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할지 말이죠. 너는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말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나이가 올해 87세였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황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입에선 기나긴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부 아들들 험담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넋두리였습니다. 그 돈을 다 줬는데 이래서 아들은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나 보다. 참, 할 말이 없네요.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어서 혼자 지내기가 힘들다고 했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냐? 병원 가시란다. 그게 끝이야.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혼자 사는 늙은 애미 모시고 간다는 사람이 없다. 어머니는 황 씨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 할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간 돈 도로 뱉으라고 했지. 그랬더니 둘이 똑같이 나 몰라라 한다. 이래서 네 아버지가 자식들 주지 말고 꼭 쥐고 있으라고 했나 보다.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 그래서 왜 전화하신 거예요? 황 씨가 어머니의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장녀잖아.
엄마를 딸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 참 염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외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프고 돈 없으니 딸을 찾는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비밀로 했었다면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챙겼겠죠. 하지만 그렇게 모진 말로 상처를 줬으니 이미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나는 자식돌이 다 했어요. 내 목 엄마 줬고, 그거 아들들에게 준 건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엄마가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속물 같고 배은망덕한 딸한테 병수발 시키지 마시고요. 아들한테 연락하세요. 둘이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받은 게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면 돕겠죠. 물론 양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연정아, 너 저번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그러냐? 지난 일이 뭐가 중요하냐? 2년 전 일을 이틀 전 일처럼 말하는 어머니. 어머니에게는 별거 아닌 일인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한 게 있는 법이잖냐. 근데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다 따지면서 사냐. 그래도 부모라고 하나 남았는데 이렇게 남처럼 살면 네 맘도 편하겠니? 엄마 외면하고 발 뻗고 잠이 오겠어. 나 좀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라. 지난 2년간 저 무척 잘 지냈어요. 발도 잘 뻗고 잤고요. 그리고 외면한 건 제가 아니라 엄마인 거 아시잖아요. 저희 집이요? 저는 엄마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어요. 유산도요. 그러니까 엄마도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아니, 딸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셔요. 황 씨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은 자세 그대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를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나 괜찮아. 남이 아니기에 당장 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건 어렵겠지만 더는 부질없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이렇게 끝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끈을 놓은 건 어머니였으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황 씨의 걱정까진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었고 말이죠. 황 씨는 자신의 인생이나 잘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엄마, 이제 민준이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희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하다고요? 아까 너랑 민준이 엄마랑 얘기한 거 다 들었어. 그렇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애 좀 컸다고 눈치 없이 계속 오냐는 소리를 해? 그냥 애 다 컸으니까 이제 안 도와줘도 된다. 그렇게 말했으면 됐잖아? 저도 섭섭한 거 많았어요.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용돈 드리면서 어머님, 아버님 손주 실컷 보시라고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뭐? 초인종 안 누르고 그냥 집에 들어오신 적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왜 어머님, 아버님 희생한 것만 얘기하시는데요? 저희도 용돈 드리느라 빠듯했어요. 그리고 원래 손주 어릴 땐 어른들이 희생 감수하고 어느 정도 크면 알아서 빠져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현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현 씨는 남편과 함께 60 넘은 나이의 손주를 전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물론 손주가 예쁘지만 원해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는 게 싫다며 울며 부탁하던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양가 부모 도움 없이 애 키우면서 맞벌이까지 하기 힘든 것을 알기에 힘들 줄 알면서도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 키우느라 힘겨워하는 아들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애가 좀 크니 그런 희생을 한 시부모가 눈엣 가시처럼 여겨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뭘 해도 불만이 가득했고 뒤에선 시부모 험담을 해댔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컸으면 알아서 눈치껏 물러나야 하는 거라는 며느리의 말에 현씨 부부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 봐준 공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손주를 봐준 것이 그 덕에 맞벌이하며 자리 잡고 직장에서 진급도 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런 부모를 애틋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골치 아픈 존재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그래서 고된 육아마저 손주와의 추억이라고 생각했던 현씨를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씨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미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죠. 현씨는 딸 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아주 어렸을 땐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몇 년을 육아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애 셋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자식들을 끌어안고 울었던 적도 많았죠. 나는 애들이 혹시나 애 봐달라고 할까봐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안 그래도 허리 아픈데 애를 어떻게 봐? 그렇다고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싫다고 왜 못해? 싫다 그러면 부모 얼굴 보고 싶겠어? 요즘 애들은 손주 안 봐주면 부모랑 연도 끊는다잖아.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에 현씨도 내심 동의했습니다. 자신도 손주를 돌봐줄 만한 사정이 안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두 딸이 결혼하고 나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첫째 딸은 멀리 살기도 하고 돈을 잘 벌어 그런지 도우미를 써가면서 알아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아이를 갖지 않고 살겠다고 선언했죠. 그래. 뭐 요즘 사람들 다들 그런다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지. 현 씨는 그래도 애를 낳아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내 삶을 깎아먹는 일인 줄 알기에 애 안 낳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이미 손주도 있었기 때문에 손주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아니 누나도 참 희한해요. 애 안 낳고 살면 금방 이혼하죠. 그런 둘째 누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도 많다는 요즘 세상에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고 얼마 안 있어 아들네의 출산이 현씨의 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사부인은 괜찮으시대? 아, 저희 엄마요. 여기저기 아프셔서 걱정이에요. 어디가 아프시다는데?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그렇고 무릎도 아프시다고요. 아이고, 어쩜 좋니?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안사돈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프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번에 허리가 아파서 쓰러지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안사돈이 두 손 두 발을 들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복직을 보름 앞둔 어느 날이었죠. 아들 며느리가 현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좀 봐주세요. 예원이 이번에 회사 다시 돌아가야 해요. 몇 달만 더 쉬다가 복직하면 어때? 그러면 다시 복귀하기가 힘들어요. 잠깐씩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 갓난애를 종일 돌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현 씨 부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뒀다가 나중에 이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력 단절이 되어 새로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했죠. 애 다 클 때까지 기다리면 저 일 못해요. 발을 동동 구르며 제발 부탁한다는 며느리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돌이 될 때까지 거의 아들네 집에 상주하며 현 씨가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이제 오니 민준이는요? 지금 막 재웠어. 수고하셨어요. 반찬 꺼내놨으니까 국만 데워서 먹고 자. 네? 민준이 아빠는 늦는데요. 그래, 들었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그래, 나오지 말고. 낮 동안 손주를 보고 반찬도 좀 해두고 아이 때문에 지저분해진 거실도 치우니 하루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저녁 8시 반쯤 현 씨는 아들네 집을 나섰습니다. 이미 바깥은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들이 일찍 퇴근하면 데려다 줄 텐데 아이만 두고 며느리도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 현 씨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둘 중 하나는 퇴근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바쁘다며 늘 이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남편이 물었고 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민준이 먹이면서 죽 먹었어요. 근데 입맛이 없네. 뭘 먹기보다는 휴식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이제는 애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그래. 아무래도 그래야겠네. 집에 도착한 시간이 9시 반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7시까지 아들네 집으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애가 아주 어릴 때는 현 씨가 갔지만 이제는 애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래야 나도 같이 봐주지. 남편도 퇴직해서 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나을 듯 했습니다. 남편이 밥도 늘 부실하게 먹으니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말이죠. 아이고 허리야. 들고 있지 말고 내려놔요. 종일 어떻게 그렇게 있어? 아, 이놈이 들고 일어나라고 난린데 어떡해. 허리도 안 좋은 양반이. 당신 어깨 아프다며. 환갑 넘은 둘이 아이 하나 돌본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나이 들며 여기저기 삐걱대는 바람에 하나 키우는 일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닮아 우량하라 들고 있기만 해도 어깨가 빠질 것 같았죠. 그래도 예뻐.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내 손주니까 키우지. 남의 애는 죽었다 깨나도 못 키워주겠어. 남편의 말에 현 씨도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따가 민준이 데리러 오면 냉장고에 있는 검정 비닐도 같이 줘야 해. 혹시 내가 기억 못하면 당신이 꼭 말해줘요. 알았어. 현 씨 부부는 자식들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반찬까지 따로 해서 챙겨줄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현 씨도 남편도 아들 며느리가 부담이 될까 싶어 불평 한마디 없이 그렇게 손주를 키웠죠. 그런데 아이를 데려다 주러 며느리 집에 갔을 때 우연하게도 며느리가 안사돈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음식 솜씨 없다니까. 그냥 해주시니까 먹긴 하지. 돈 안 드니까. 내가 하기 귀찮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살림 잘 못하셔. 우리 집에 오셨을 때도 뭔가 어수선하고 지저분했어. 그렇다니까. 그래도 용돈 얼마 안 들이니까 그러려니 하지. 내가 바보야?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를 하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며느리는 바보가 아니었는데도 현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죠. 며느리는 현 씨를 보고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현 씨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현 씨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당장 내일부터 아이를 봐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뒤늦게 퇴근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다 필요 없고 도우미를 쓰든 어떻게 하든 너희가 알아서 돌봐.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뭐?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남편이 화가 난 목소리로 아들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너희는 네 엄마 그렇게 고생하는 거 뻔뻔히 알면서 뒤에서 사돈한테 뒷담을 하냐? 뒷담을 하다뇨.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고생하는 거 아냐 모르냐? 알죠. 당연히. 그러면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이 도리를 안다면 설령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안 사돈 얼굴을 어떻게 보냐? 우세스러워가지고.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엄마랑 통화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진심 아니에요. 늘 어머님, 아버님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당장 민준이 안 봐주신다고 하시면 저 출근 못해요.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요? 맞아요. 엄마 아빠니까 안심하고 맡긴 거죠. 그리고 애 어릴 때 바짝 모아서 자리 잡을 생각인데 갑자기 이러시면. 잘못했어요. 어머님. 현 씨는 진심이 아니었다며 눈물을 비추는 며느리에게 모질게 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손주가 울자 현 씨도 모르게 손부터 나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어르고 달래는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조금 봐줍시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현 씨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4살이 되어서야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는 꼼짝없이 육아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현 씨도 남편도 몸이 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손목 나가고 허리 나가는 육아를 아무리 둘이라도 나이 든 사람들이 하려니 여간 벅찬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고장나는 관절에 현 씨 부부가 나란히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죠. 그러다 6살이 될 때 유치원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자꾸 자기 전에 간식 먹으려고 뗐어요. 어머님이 맨날 이 시간에 간식 주셔서 그런가 봐요. 맨날은 아니고 너무 뗐으면 조그만 과자 하나씩 준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네요. 아이고, 그래? 조그만 거 한 조각만 줘도 금방 그쳐. 지금 유치원 갈 나이에 애가 이러면 돼요. 애가 아주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짜증스럽게 말하는 며느리에게 뭐라 대꾸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기분이 조금 상하긴 했습니다. 매번 준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핀잔을 주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며느리에게 잔소리 듣는 것도 처음이 아니었고 근래 들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휴대폰에 며느리 이름만 뜨면 심장이 덜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애한테 손이 덜 가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생긴 듯 아이를 스스로 돌보기 시작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니 말이죠. 이번에 민준이 엄마 승진해서요. 장모님이 축하해 주신다고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어느 날 주말에 현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잘 됐네. 열심히 하더니. 그렇죠. 그러면서 연봉도 오른다며 좋아했습니다. 현 씨도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 부부의 차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턱 정도는 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들에게 지나가는 투로 슬쩍 묻자 돌아오는 대답이 꽤나 황당했습니다. 에이, 엄마 아빤 매달 용돈 챙겨 드렸잖아요. 아이를 봐주는 수고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있던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엔 매일 그리고 가끔은 주말 하루 종일도 손주를 봐주는 것에 비해서는 용돈이라고 부르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돈 벌려고 힘든 것을 알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주 간식 사주고 주말에 오면 먹을 거 챙겨주는 데만 그 정도 금액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주 봐주는 일을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러려니 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안 사돈이 하달간 아이를 봐줬을 땐 훨씬 많은 금액을 줬었다는 걸 언뜻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모른 채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부담스러울까봐 그랬죠. 하지만 무탈이 아이 걱정 안 하고 회사에 다닐 수 있었기에 며느리가 승진한 데에는 현 씨 부부의 덕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 건 그저 현 씨만의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몇 년간 돌봐준 건 생각도 안 하고 공짜로 용돈을 챙겨준 것처럼 말하는 아들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그저 서운하고 말 정도였는데 얼마 뒤에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생겼죠. 아들네 집에서 손주를 봐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죠. 밥은 안 먹어도 돼? 죽 좀 줄까? 아니요. 좀 쉴게요. 약은 먹고 쉬어야지. 아니요, 어머님. 저 좀 쉴게요. 며느리의 말에 조용히 안방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5분쯤 흘렀을까? 거실까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진짜 숨 막혀. 집에서는 좀 혼자 쉬고 싶다고. 당신이 전화하면 되잖아. 민준이 다 컸으면 알아서 그만 오셔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고 듣고 있자니 현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둔한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눈치를 줘봐야 소용이 있어? 며느리의 외치는 듯한 음성이 들렸고 그 뒤로는 잠잠했습니다. 현 씨는 얼이 빠져서 부엌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야 손주가 컸으면 그만 와야 하는 사람은 현 씨밖에 없는 듯했습니다. 현 씨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방문을 두드려 무슨 말인가 물어봐야 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은 갔고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죠. 엄마, 다녀왔습니다. 민준이 엄마는요? 몸이 안 좋다고 방에 누워 있어. 그래서 집에 못 가고 기다렸어. 감사해요. 그런데 집에 가려고 챙기던 현 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민준이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며느리의 통화가 자신이 들은 게 맞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얼굴에 피가 몰렸습니다. 애써 아니겠지 생각하며 손주 밥까지 먹였는데 어쩌면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그만 오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손을 떼야겠다 생각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굳이 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현 씨도 점점 한계에 다다른 것을 느끼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현 씨가 두뇌기에 그런 사인을 모르고 넘어간 듯 했습니다. 너희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하다고요? 아까 너랑 민준이 엄마랑 통화한 거 다 들었어. 그러자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애 좀 컸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냥 애 다 컸으니까 이제 안 도와줘도 된다. 그렇게 말했으면 됐잖아. 하루만 볼 일이 있어서 못 봐줘도 난리를 치던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현 씨 부부는 거의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늘 대기하고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다소 과장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삶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문소리가 들리더니 안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자신도 참다 못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도 섭섭한 거 많았어요.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용돈 드리면서 어머님, 아버님 손주 실컷 보시라고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기억이 이렇게 각색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싫다는 현 씨 부부를 붙잡고 울고 불고 했던 때를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초인종 안 누르고 그냥 집에 들어오신 적도 많으시잖아요. 가끔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애를 봐주다 보면 늘 초인종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버릇이 돼서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온 적도 덜어 있었죠. 하지만 애를 맡기거나 데려다 주거나 할 때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연락 없이 쳐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희생한 것만 얘기하시는데요. 저희도 용돈 드리느라 빠듯했어요. 그리고 원래 손주 어릴 땐 양가 어른들이 희생 감수하고 어느 정도 크면 알아서 빠져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애는 어떻게 맡겼나 싶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육아 방식도 꼬집었고 자신이 얼마나 불편했는지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속내도 모르고 허리 두들기며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했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바보가 맞았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말을 듣고도 파들파들 떨고만 있는 것이 바보가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현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 엄마. 그런 게 아니고요. 민준이 엄마가 아파서 좀 예민한가 봐요. 며느리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픈데 집에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나는 모르겠다. 아들이 애써 변명했지만 정작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어지간히 현 씨의 존재가 싫었나 보다 생각되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현 씨에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서운한 것을 넘어서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힘들게 애를 봐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라 어쩔 수 없던 것이었는데 아들 며느리는 상황이 나아지자 그런 노고는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현 씨 부부에게 사랑하는 손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꼭 지나가다 강도라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안 올게. 현 씨는 애써 차분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해고 뭐고 이제 와서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너희 바라는 대로 이제 다시는 안 올 테니 너희도 이제 민준이 맡기지 마. 아무리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단 1시간도 봐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쁜 내 손주지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고생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 씨는 집에 돌아와서 서러워 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아들네 집에 쫓아가서 뒤집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난리를 쳐놨는지 며칠 뒤에 아들이 전화와서는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섭섭하다는 아들의 말에 그나마 남은 정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자식으로 키웠나 싶으니 손주를 키워준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키운 것마저 후회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민준이 엄마한테 전화 안 왔지? 안 왔지? 세훈이도 연락 없고. 없어요. 이놈 자식들. 아주 배은망덕한 것들이야. 아직도 분이 안 풀리네. 그만하면 됐어요. 그럴 거면 시름시름 하지나 말어. 남편의 말대로 요즘 현 씨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듯한 기분에 의기소침해 있기도 했고 그동안 쉬지 못한 걸 몰아 쉬듯이 몸이 퍼져 있기도 했습니다. 몸살 나서 그래. 현 씨의 말에 남편도 애구고 앓는 소리를 내며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참에 푹 쉬어. 당신 어깨도 덜 써야 낫는데잖아. 잘 됐지 뭐. 그래, 잘 된 거 알아요. 시름시름 한 거 아니야. 현 씨도 가슴이 아프긴 해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끝마무리가 좋지는 않지만 현 씨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도 말고 미련도 두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온전히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싶었죠. 하지만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들 며느리의 말이 가끔씩 현 씨의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죠. 그리고 며느리는 잘 지내는 듯 연락이 뜸하더니 나중엔 나름대로 현 씨 부부와 화해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살기도 했고 아이를 전혀 안 맡기고는 키우기 힘들다는 걸 깨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있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못하고 가끔 식사를 하자고는 했습니다. 물론 거절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네에게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래. 네 누나한테 어제 전화 왔더라. 아무튼간 축하해. 감사해요. 민준이는 안 보고 싶으세요? 전혀 안 보고 싶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간 제 손으로 기른 아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보기 위해서 아들 며느리를 만나야 된다면 그건 사양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괜찮다. 누구 숨 막히게 할 일 있니? 며느리가 했던 말을 들먹거리자 아들이 입을 다물더니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둘째 낳을 계획이 없었는데. 첫째와 터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고 며느리가 승진도 한마당에 타이밍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 다음에 꺼낼 말이 어쩐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주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것이었죠. 둘째도 되도록이면 엄마가 봐주셨으면 해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들과 연을 끊지 않은 건 순전히 현 씨의 욕심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겠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부모 마음을 조금은 알겠지. 그런 생각 자체가 현 씨의 욕심이었습니다. 바랄 걸 바랐어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건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현 씨 부부는 그날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아들네 15분 거리였는데 적어도 한두 시간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갈 작정이었습니다. 꿈에라도 맡길 생각을 못하도록 말이죠. 행여나 현씨가 마음이 약해지는 날이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맡길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현씨의 마음도 자식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 징징대는 싫은 소리 듣지도 못하도록 멀리 가버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식 일이라면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차라리 떨어져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몹시 서운해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너무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부려먹는 육아 도우미인 줄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제 우리 생활 가지고 재밌게 살 거야. 집에서 애나 봐주면서 더 늙기는 싫어. 한 1년만도 안 돼요? 너는 양심이 있다면 그런 부탁 못해. 그리고 멀리 이사 가버릴 테니까 명절이 돼도 찾아올 필요도 없어. 엄마, 손주 봐주고 나면 1년에 10년씩은 늙어. 너희는 엄마 아빠 수십 년 뺏어간 거야. 그래놓고 알아서 빠져주라고 했었지. 이제는 너희가 우리 인생에서 눈치껏 빠져줘라. 그러면 맞벌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부모가 알지 우리가 아니? 남들은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키워줘요. 남들은 적어도 자기 새끼 키워준 부모에게 잘하겠지. 저희가 못한 건 또 뭔데요? 거봐라. 애를 직접 안 키워보니까 육아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지. 너희도 둘째 스스로 키워보고 사람 좀 되라.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땠을지. 그때쯤 되면 알겠지. 평생에 셋을 키우며 편히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또 손주들 키워주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식에게 욕까지 들어야 하는 거라면 노후 삶이 너무 슬프고 불쌍하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 하루도 맡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키워줘도 남는 거 하나 없다는 걸 알았으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전에는 내 손으로 키운 손주와 함께 산책도 하는 그런 삶을 상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 현 씨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며느리가 전화가 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할 말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둘째 딸마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를 안 낳고 산다더니 40이 되어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현 씨는 딸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아이 낳는다고? 그러려고요. 운명이다 생각하고.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이제는 좋아요. 그래. 너무 축하해. 감사해요. 그런데 서운해해도 어쩔 수 없지만 애를 봐달라는 부탁은 못 들어주겠다. 혹시나 그런 생각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그럼 부탁 안 해요. 늦은 나이에 생긴 앤데. 나도 내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어요. 딸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아들, 딸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셋째, 넷째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봐줄 일은 결코 없었으니 말이죠. 현 씨 부부는 이제 자식 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하고 부탁을 해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애를 키워보니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염치 없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다음에 아이가 태어난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부디 잘 키워라. 직접 키우면 다 자기 마음에 들게 하겠지. 현 씨는 뼈가 있는 말을 내뱉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반성을 한다고 이사까지 한 현 씨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현 씨는 이제 부부의 인생만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벅찼으니 이사를 한 것도 어쩌면 잘한 일이었습니다. 후에는 아들 며느리의 몫이었죠. 너희는 참 이기적이다. 어버이날에 부모한테 안부 전화 한 통, 꽃 한 송이가 아까웠던 애들이 땅 팔았다는 소리에 이렇게 급하게 쫓아오니 쫓아오다니요. 지난 어버이날에 너흰 우리 얼굴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기라도 했니? 참, 어버이날 챙기지 말자고 한 건 엄마 아빠잖아요. 챙기기 싫어한 건 너희지. 너희 마음 몰랐을까봐. 1년에 한 번 그날이 그렇게 힘들면 인생 어떻게 사니? 그것 때문에 못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모는 일방적으로 베풀고 자식은 받기만 해야 해? 어차피가 어디 있어? 부모 돈은 부모 거지. 그 돈이든 다른 돈이든 너희에게 갈 일 없으니까 이사를 가려거든 너희 돈으로 가라.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시면 되지. 아, 그래서 지금 말로 하잖냐? 자식이 부모 챙기기 싫어하니까 부모가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더 있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김영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 감는 날까지 서로 생각해주고 기댈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김 씨만의 생각인 듯 했습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 부모를 생각해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특히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아들 며느리가 그렇진 않겠지만 김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어버이날에 부모에게 전화 한 통, 꽃 한 송이 주는 것조차 번거롭고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날이었지만 그런 날도 없었으면 한다는 말에 기가 막혔지만 뜻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남편도 자식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자 생각했죠.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은 저들 필요할 땐 부모를 찾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해주는 것은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부담스럽고 싫다는 아들 며느리. 어쩜 이렇게 이기적인 자식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주는 게 싫다면 받지도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도 똑같이 아무것도 주지 않을 작정이었죠. 김 씨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들, 딸 하나씩 잘 낳았다면서 금메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여러 번 들어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웃어넘겼습니다. 그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 식구는 화목한 편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소 무뚝뚝하긴 했지만 살가운 딸이 있어서 가정의 분위기는 늘 좋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 딸 교육 잘 시켜 둘 다 꽤나 좋은 대학에 보냈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인생의 큰 숙제를 끝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엄쉬엄 살아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딸과 아들은 전부 30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너희 결혼 기념일이지? 맞아. 우리 엄마 기억력 아무튼 좋아요. 많이는 아니고 10만 원 보냈으니까 정서방이랑 맛있는 거 한 끼 사 먹어. 알았어. 안 그래도 정서방이 좋은데 예약해놨다는데 엄마가 사준 걸로 칠게요. 그래, 어쨌거나 축하하고 좋은 시간 보내. 정서방한테도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고맙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얼굴에도 웃음기가 가득했죠. 어디 놀러 간대? 글쎄,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간대. 남편도 뿌듯해했습니다. 10만 원에 이렇게 다들 기쁠 수 있다니 김 씨는 행복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이렇게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서로 전화나 선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직접 만날 때도 있었고 못 만날 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렇게 현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닐지 몰라도 축하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김 씨의 결혼 기념일에 똑같이 10만 원을 되돌려주곤 했는데 그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서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잘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큰 선물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을 하니 전처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딸은 결혼 기념일까지 기억하고 서로 살뜰하게 챙겼지만 아들과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왔는데 누구한테? 영지한테. 며느리한테 메시지가 왔다는 말에 남편이 목을 길게 빼고 김 씨의 휴대폰을 같이 보았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자 어버이날이라 안부 인사를 드린다는 내용이 보였습니다. 잠깐만 답장 좀 쓰고. 며느리는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는데 김 씨는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더라도 평일에 자식들이 찾아오는 걸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시간을 많이 빼기가 힘들 것임을 알았죠. 시간이 늦어 어버이날이 끝나기까지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는 오전 일찍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꽃바구니도 배달이 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에게 답장을 쓰면서 식탁 위에 놓인 카네이션을 바라보았습니다. 꽃바구니 하나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걸 생각하니 다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비록 아들에게서는 전화가 온 것이 다였지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자식들과 이런 때라도 통화하고 소식 들으니 좋을 따름이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아들네가 어버이날을 늘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번 어버이날에는 전날에 다 같이 저녁 한 끼 먹을까 하는데 정말? 은혼에도 시간이 된대? 내가 어제 전화해보니까 퇴근하고 별다른 일정 없던데. 그래? 그러면 엄마 아빠는 좋지. 식당도 내가 알아봐서 예약할게요. 아빠는 뭐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대? 너희 좋아하는 대로 아무 데나 해. 엄마 아빠는 다 좋으니까. 알겠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가끔은 이렇게 어버이날에 다 같이 모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잠시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버이날에 다 같이 식사한다면서요. 네 누나가 그러던데. 아, 왜? 그날 바쁘니? 그건 아니고요. 처가에는 어버이날 낮에 가잖아? 보통 아들네는 애들을 데리고 사돈네에 가는 걸 알고 있기에 딸도 전날 저녁에 식사 약속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얼굴 보고 밥 한 끼만 먹자. 네. 어쩐지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아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버이날에 아들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왜 혼자 와? 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어버이날은 각자 부모님한테 가기로 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누가 보아도 며느리와 싸운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딸도 그런 남동생에게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꼭 도살장에 끌려온 사람 마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씨는 식사 자리가 어쩐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싸운 이유가 김 씨 부부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장모님, 여기 이걸로 예쁜 옷 사세요. 사위가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안 그래도 봄 가디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 잘 쓸게. 그러자 아들도 슬그머니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아들. 김 씨는 기분 좋게 자식들이 건네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사양해도 주니 기쁘게 받는 게 자식들 기분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미 어린이날에 손주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 부담 가지 않을 정도로 똑같이 주고받는 게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같이 결제할게요. 딸이 아들과 함께 식사 비용을 내겠다고 했고 김 씨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외식을 하는 경우가 1년에 2번 될까 말까 한데 이런 때엔 자식들에게 한 끼 얻어먹어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먼저 출발할게요. 딸이 차를 타며 말했고 김 씨 부부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은 아들에게 김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석이 엄마랑 싸웠어? 며느리와 싸웠느냐는 질문에 아들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러는데? 어버이날 따로 챙기자고 싸운 거야? 그러자 아들이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어버이날에 다 같이 모이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그 말에 김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위아래로 챙겨야 하는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위아래라고 하면 어린 손주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위아래 챙기느라 힘들다고 모이지 말자는 아들의 말이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럽다는 말에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부담될까봐 아들네에게 더 주면 더 줬지. 더 많이 받아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늘 그만큼은 되돌려 주었죠. 회사 끝나서 이렇게 오는 것도 좀 힘들고요. 지석이 엄마한테 같이 오자고 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어버이날 이렇게 챙기는 집도 별로 없잖아요. 카네이션도 며칠이면 시들 거 매번 몇만 원씩 줘가며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런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 어버이날엔 번거롭게 모이지 말자. 그러자 아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명절에 보면 됐지 뭐. 어버이날에는 그냥 전화통화만 하면 돼.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 김 씨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좀 쓰렸습니다. 멀리 살지는 않지만 바쁜 자식들과 시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다는 아들에게 조금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자식에게 너무 기대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며느리에게서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싸웠대? 그건 잘 모르고. 어쨌거나 어버이날이라고 따로 만나지 말자고 했어.
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고. 참 그런 건 상관없는데. 꽃 한 송이 사주는 게 어려운 일인가?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양가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셨을 적엔 늘 어버이날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가진 못하더라도 안부 전화는 꼭 했고 항상 택배로 선물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세대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런데? 뭐, 밥상을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은혼에는 빼고 보면 되지. 안 부담스러운 사람들끼리. 딸이 가볍게 얘기하자 서운한 일도 별것 아닌 일이 된 듯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가볍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모두가 생각과 입장이 다 다르니 말이죠. 그리고 다음해 5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김 씨는 손주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어머님, 전데요. 지석이가 어머님한테 전화 좀 걸어달라고 해서요. 아, 그래? 잠시만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고 곧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강아지. 할머니한테 전화 걸어달라고 했어? 응. 나 선물 사줘. 어린이날. 아이고, 당연히 우리 강아지 선물 사줘야지. 어떤 거 사줘? 뭐 갖고 싶어, 우리 손주? 그러자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소리를 듣고 손주가 선물을 읊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선물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게 뭐야? 그러자 손주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며느리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지석이가 말하는 게 뭐니? 김 씨가 며느리에게 묻자 며느리가 민망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참, 그게 애들 장난감인데요. 블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거 사주마. 근데 가격이 조금 나가서요. 그래봤자 블록이 얼마나 할까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럼 그거 사가지고 어린이날에 잠깐 들르마. 김 씨 부부는 며느리가 보내준 사진을 들고 장난감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보여주자 다행히도 찾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30만 원이요? 김 씨와 남편이 무척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아도 3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무슨 애들 장난감이 이렇게 비싸요? 이건 어른들도 하는 거라서요. 아주 어린애들은 하기가 힘들 텐데. 유치원생인데. 그러면 이건 조립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 말에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그걸 꼭 가지고 싶어 했다고 말끝을 흐렸죠. 하는 수 없이 김 씨는 30만 원짜리 레고를 하나 샀습니다. 잠시 들렀다가 딸과도 만나기로 해서 다른 손주들 줄 장난감도 사니까 거의 돈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요즘 장난감 참 비싸네.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그래도 손주들 좋아할 것을 생각하면 크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손주가 가지고 싶어 한다던 장난감을 챙겨서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게 그렇게 갖고 싶었어?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달라고 그러래. 며느리가 차를 내오는 사이 손주에게 묻자 돌아온 대답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비싼 장난감을 할머니한테 사달라고 하라고 시킨 것이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쳤습니다. 만만치 않은 가격
자격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네 집에 30분도 채 안 있었는데 딸의 집으로 가기 전에 아들 며느리가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3일만 있으면 어버이날이잖아. 그때 식사라도 한 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도 비싼 선물까지 주셨는데. 그럼 당신이 모시고 가서 밥 먹고 와. 당신은?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먹을게. 아니면 지금 꽃바구니라도 하나 사드리는 건?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키워주신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해? 도대체 왜 며느리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같이 가서 우리 남편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거야? 꽃도 솔직히 돈 아까워. 아니다, 됐어. 그냥 하지 말자. 거봐. 당신도 혼자서 챙기기는 싫은 거잖아. 어버이날 번거롭고 싫다며. 근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럼 당신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하자. 그것도 각자 하자니까. 그럴 거면 이번에 엄마한테 전화는 왜 했어? 애 선물 사달라고 말이야. 할머니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자식 키우는 건 낳은 사람 의무인데. 그걸 고맙다고 인사하고 밥 먹고 용돈 주고 진짜 이상한 문화 같아. 마음에서 우러나서 챙겨야지.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만해. 또 나만 나쁜 며느리 만들지. 명절에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한 거야. 요즘에는 다 각자 챙겨. 마지막으로 아들의 한숨 소리를 듣고는 김 씨는 안방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아들네 식탁 위에는 플라스틱 잔에 담긴 커피 2잔이 보였습니다. 김 씨 부부가 오기 전에 마신 건지 컵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저 2잔을 카페에서 샀을 텐데 못해도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돈이면 카네이션 2송이를 살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에 꽃 1송이 정도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럽다며 어버이날을 챙기지 말자던 아들과 며느리.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싫고 번거로운지 몰랐습니다. 김 씨 부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한시도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우린 이만 가볼게. 곧 아들 며느리가 나왔고 김 씨 부부는 곧바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연준애랑 밥 먹기로 해서. 아,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김 씨 부부는 딸의 집에 들러 선물을 전해주고 식사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딸의 집 근처에서 외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부모 욕심인가 싶었습니다. 딸은 아들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그 속내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김 씨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버이날이 지긋지긋하다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부모란 존재 자체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의 절반 금액은 김 씨 부부가 결혼 당시에 지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버이날에 전화 한 통 하기도 싫다는 며느리에게도 실망이 컸습니다. 결국 어버이날에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는 전화 한 통을 받았죠. 엄마, 꽃 받았어? 응. 오늘 아침에 집으로 배달 왔더라. 우리가 가면 좋은데. 이번엔 시댁에서 보낼게. 뭐 갖고 싶은 선물은 없어? 아이고, 됐어. 꽂히면 됐지. 너무 좋다. 예뻐. 그치? 요즘에 꽃들이 진짜 예쁘더라. 고마워. 내년에는 같이 나들이 가자.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랑 다 같이 근처에 꽃 구경 다녀왔거든. 너무 좋네? 그래, 알았어. 좋은 시간 보내. 오늘 길을 지나다 보니 온 천지가 꽃이었습니다.
꽃집이 아니어도 가게마다 꽃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편의점에는 5,000원짜리 카네이션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웬 남학생이 한 손에 작은 카네이션 바구니를 들고 가는데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참 좋아 보였습니다. 남학생의 엄마가 꽃을 받고 기뻐할 모습이 절로 상상이 갔습니다. 그런 게 소소한 행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딸이 챙겨줘서 좋았지만 아들 며느리가 나눴던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냥 모이는 걸 하지 말자. 뒤늦게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꼭 어버이날만이 아니라 서로 용돈 주고받고 만나서 식사하고 그런 거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잖아. 그렇겠지. 어버이날 하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은 쓰라렸지만 그 속엔 맞는 말도 있었습니다. 의무감에 챙기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서로에게 기쁜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전화하고 억지로 꽃을 주고 하는 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지. 남편도 덤덤하게 말하는 듯 했지만 왠지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김 씨도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김 씨가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부터는 집에 안 와도 돼. 그리고 선물 같은 것도 챙기지 말고.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군말 없이 수긍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던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부모는 자식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뜸했습니다. 생일마저도 건너뛰기 일쑤였습니다. 어버이날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괜찮어. 누워만 계셔? 그렇지. 한 달은 이렇게 있어야 한대. 아이고, 내가 주말에 한번 들를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남편이 허리를 다쳐 몸져 눕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서 못 가게 되는 바람에 김 씨도 꼼짝없이 그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허리에 좋은 음식 검색해서 좀 사왔어. 딸이 병문안을 와서 바리바리 싸온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고맙다. 정서방이 다음 주에 병원에 모시고 가겠대. 부축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나이는 들었어도 남편의 덩치가 큰 탓에 김 씨 혼자 부축해서 외출하기가 힘들었는데 잘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살가웠다면 당연히 아들에게 부탁했을 텐데 김 씨는 이제 오히려 사위가 더 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문안을 오는 것도 딸과 사위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형식적으로 전화만 했고 며느리는 그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김 씨의 마음속에서도 아들 내외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기대지 말자 생각해도 나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아들 며느리는 미워지는 때도 많았죠. 엄마, 다음 주말에 지석이 좀 맡겨도 돼요? 부부 동반으로 어디 좀 가야 하는데 지석이까지 데리고 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들의 말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아빠 허리 아픈 거 알잖아. 애까지 봐줄 정신이 없네. 하지만 그건 절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외손주는 하루 동안 봐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아는지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누나가 주영이 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일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그건 연주가 늘 와서 아빠 병수발도 들어주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자 아들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아들 며느리는 서운해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바라지 않으니
자식도 부모에게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그래도 부모를 챙기니 한 번씩 도와주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올해 초에 남편이 시골에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이제 남편도 칠순이니 재산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들고 있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묶어둔 채로 죽으면 억울하다면서 말이죠. 시골에 있던 땅을 전부 팔자 3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시골 땅은 재산으로 치지 않았었는데 예상외로 큰 금액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땅 판 거요. 저희도 좀 보태주세요. 뭐? 지석이도 커가는데 집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요. 집을 좀 넓혀서 이사를 갈까 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부모에게 목돈이 생겼으니 아들의 눈이 번쩍인 것이었습니다. 땅을 판 행동이 자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한 듯 보이기도 했죠. 이거는 너희 엄마랑 내가 쓰려고 마련한 돈이야. 그걸 다요? 아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김 씨도 황당해했습니다. 다 쓰던 말던 그걸 왜 신경 써? 김 씨 부부의 반응에 아들은 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누나도 준 거 아니에요? 누나한테 준 적도 없고 너한테도 줄 생각 없어. 근데 어쨌거나 결국엔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딸에게는 어쩌면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어버이날 부모 챙기는 것도 부담스럽다면서 부모에게 도움받고 손 벌리는 건 왜 당연하다고 여기는지 이해가 안 갔죠.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 돈 타령을 하는 거를 보니 그게 그렇게 힘들었나 싶었습니다. 너희는 참 이기적이다. 김 씨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한테 안부 전화 한 통, 꽃 한 송이가 아까웠던 애들이 땅 팔았다는 소리에 이렇게 급하게 쫓아오니 쫓아오다니요. 지난 어버이날에 너희 엄마 아빠 얼굴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기라도 했니? 참, 어버이날 챙기지 말자고 한 건 엄마 아빠잖아요. 챙기기 싫어한 건 너희지. 너희 마음 몰랐을까봐. 1년에 한 번 그날이 그렇게 힘들면 인생 어떻게 사니? 그것 때문에 못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모는 일방적으로 베풀고 자식은 받기만 해야 해? 어차피가 어디 있어? 부모 돈은 부모 거지. 그 돈이든 다른 돈이든 너희에게 갈 일 없으니까 이사를 가려거든 너희 돈으로 가라. 아니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시면 되지. 그래서 지금 말로 하잖냐? 자식이 부모 챙기기 싫어하니까 부모가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더 있냐? 우리 돈은 우리한테 쓸 테니까 눈독 들이지 말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자식에게 말 안 하고 우리 돈으로 사 먹으면 되고, 꽃이 갖고 싶으면 우리 돈으로 사면 돼. 좋은 옷 입고 싶걸랑 또 우리 돈으로 사야 하니까 너희도 부모한테 손 벌리지 말고 알아서 살아. 우리도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없듯이 너희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어라.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던 부모가 아님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김 씨 부부도 자식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게 전화 한 통이라도 말이죠. 서운했던 이유도 그동안 내심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마음만 버리면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쓸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바라던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이도 한 번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네에게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기엔 다소 삭막한 관계가 되었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보다는 이게 나았습니다. 김 씨는 이번 어버이날에 딸에게 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하고 끝이었고 그걸로도 딸의 마음을 알겠다 했습니다. 그것조차 나중엔 어쩌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김 씨는 남편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시장에서 통닭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시작했어? 이제 시작해. 얼른 앉아. 그리고 맥주와 함께 치킨을 먹으며 드라마를 보니 이런 행복이 또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놓으니 매년 섭섭할 일도 없을 듯 했습니다. 결국 자식의 목을 매면 탈이 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식들도 손주들이 크면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말이죠.